1942년 6월이 시작되고 북태평양의 미드웨이 섬 미군 기지를 향해 남서쪽과 북서쪽에서 각각 일본 함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전체 작전을 미군이 이미 암호의 독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일본 해군은 자신들이 쓰고 있던 해군 암호서 D가 오픈북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지만 미드웨이로 점점 다가가면서 무언가 불안한 징조를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합함대 참모장이었던 오가키 마토메 소장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부터 전조록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진중 일기를 계속 써왔는데, 영어로 번역된 판도 존재하고 원래 일본어판은 길이가 500페이지에 이릅니다. 미드웨이로 향하는 야마토 함상에서도 전조록 작성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미드웨이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일본 함대는 하와이에서 발신되는 미군 통신을 감청했는데, 당시 오가키의 전조록에는 하와이 방면 미군 전신 180여 건 중 72건이 긴급 전문이었다고 합니다. 연합함대 작전참모 미와 요시타케 중좌는 이 같은 미군 측의 이상 현상을 두고 미군이 일본의 미드웨이 작전을 알아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경계를 강화하면서 계획대로 항진한다고 본인의 일기에 쓰고 있었으나, 오가키는 이건 틀림없이 미군이 미드웨이 작전을 파악하고 대처 중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항공기나 잠수함 정찰을 통해 일본의 작전을 알아낸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호해독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미드웨이에서 발진한 카탈리나 정찰기가 미드웨이 상륙선단과 호위 함대를 발견했고, B-17과 카탈리나를 이용한 첫 공격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요시타케 연합함대 작전참모는 접근하면 발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오가키 참모장은 거기서 더 나아가 전조록에서 너무 일찍 발견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일본 항공모함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서쪽에서 발견된 부대에 항모 전단이 없다면 일본 항모들이 접근할 곳은 미드웨이 서쪽, 북쪽 혹은 그 사이로 한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미드웨이에 대한 공습을 현지 시간 6월 4일로 잡고 있었는데, 하시라지마에서 출항할 때 준비가 늦어 출항일이 하루 늦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출항했더라면 상륙부대가 발견되기 전인 3일에 공습을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가키 제독은 이에 대한 아쉬움을 전조록에서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날 미군과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일본 자료에 근거해 1942년 6월 3일 오후 4시경에 일본 함대 위치를 나타내보면 상륙부대 본대가 미드웨이에서 약 600캐리, 1111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상륙부대 선단에 앞서 소해정 함대 등은 약 300캐리 정도까지 접근했습니다. 제2함대를 비롯한 수상한 부대는 상륙선단의 약간 뒤쪽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북서쪽 약 600캐리 거리에 항모 4척의 제1기동부대가 위치했고, 야마모토 장관이 탑승한 야마토를 비롯한 연합함대 주력부대는 항모부대에서 300캐리, 약 555km 거리에 위치했고, 미드웨이에서는 약 900캐리, 1667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본 상륙부대가 카탈리나의 어뢰 공격을 받았을 때와 거의 비슷한 시간인 현지 시간 6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에 연합함대 기함 야마토는 대본영으로부터 미드웨이 근방에서 미 항공모함이라고 생각되는 호출부호가 탐지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습니다. 이 호출부호 탐지에 대해서는 기록도 있고 관계자들의 회상도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해 야마모토 사령장관은 전방의 항모부대인 제1기동부대에 이를 빨리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참모진들에게 얘기했으나, 당시 쿠로시마 가메토 연합함대 수석참모는 대본영에서 온 전문의 수신자의 제1기동부대가 있어서 이미 같은 내용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주력부대가 무선 침묵 상태에 있는 것을 깨면서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본영에서 보낸 메시지는 수신자 중 일부인 제1기동부대에 전달되지 못했음이 밝혀졌고, 전후 쿠로시마 수석참모는 이를 자신의 대실패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버전이 있는데, 연합함대 항공참모였던 사사키 아키라 중좌에 의하면 연락은 대본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야마토의 통신반이 호출부호를 탐지한 것이며, 뒤에 따라가는 야마토에서 접수했으면 전방의 항모부대에서도 접수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무선 침묵을 깰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야마모토 장관에게 보고한 후 항모부대에 이 같은 정보를 타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버전의 이야기가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마토에서 먼저 탐지했다는 설이 더 유력합니다. 당시 야마토 함상의 연합함대 수뇌부는 무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미드웨이 작전의 원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미 항모부대에 관한 정보를
자기들 항모부대에 전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 뒤에서 미 항모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돌고 있을 때 일본 항모부대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실상 이번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기동부대 항모대척은 미 항모들이 남태평양이 아니라 진주만에 실제로 있더라도 일본 항모에서 출격한 함재기들이 미드웨이를 공습할 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일본 기록에서는 항모부대의 이런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미드웨이로 다가가면서 미군 통신이 급박해진다는 정보는 항모부대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에 관해 당시 참모들의 전후 회상을 들어보면 미군 통신이 빈번해지는 것 등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못했고 막연히 미군이 일본의 작전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6월 3일로 이때 남서쪽의 상륙부대가 미군의 공습을 받으면서 일본군이 미드웨이를 노린다는 것을 이제 미군이 알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지만 6월 3일 밤에 제1기동부대가 있던 곳에 미군 정찰기가 나타나지 않아서 제1기동부대는 자기들의 위치가 들통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6월 4일로 예정된 미드웨이 섬에 대한 공습은 미군의 허를 찌를 기습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항모부대의 이렇게 완고한 선입견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당시 미드웨이로 향하고 있던 일본 항모 4척 중의 하나인 제2항공전대 항모 히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항모 히류의 통신과에 배치되었던 모리모토 겐니치 2등 병조가 6월 3일 밤 기암 야마토에서도 들은 미 항모 호출부호를 탐지했습니다. 모리모토 병조는 함내 전화기를 들고 히류 암호실에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 암호실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모리모토의 얘기를 들은 히류 암호실 장교는 미 항모일 리가 없는데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부정했다고 모리모토는 기억합니다. 모리모토는 2등 병조 신분이어서 장교에게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었고 탐지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모리모토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모리모토 2등 병조는 미드웨이 해전 및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아 1960년 히류 전후회에 참석해 자신이 18년간 궁금해하던 것을 여러 사람에게 물었지만 역시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은 히류의 카노에 타카시 부장도 몰랐고 히류의 통신장은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해 전말을 밝히지 못하고 맙니다. 모리모토의 보고가 제2항공전대 사령관 야마구치 담원소장이나 그 밖의 수뇌부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하고 모리모토가 처음 보고했던 암호실 장교선에서 묵살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렇게 일본 항모부대는 처음에는 빈번해지는 미군 통신의 뜻을 캐치하지 못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게 되고 더 좋은 정보인 미드웨이 근해 미 항모 호출부호에 관한 정보는 함내에서 묵살됩니다. 또한 같은 정보를 탐지한 연합함대 기암 야마토도 무선 침묵을 지키기로 한 판단으로 정보를 항모부대에 전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군은 미군 암호 해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드웨이 해전 원래의 목적이었던 미 항모부대 경멸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획득했으나 이렇게 유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음 날의 전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해군으로서는 잠수함 배치 지연에 이은 또 하나의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미 항모 호출부호 탐지보고 누락에 관해 우가키 마토메 제독은 이후 전조록에 미드웨이 해전을 치른 제1기동부대 사령부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진주만에서는 니미츠 제독이 초조하게 여러 부대로부터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당시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요크타운이 미드웨이로 출항한 이후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론대로 수비에만 몰두하지 않고 일본 함대와의 결전을 위해 나섰지만 일본 함대가 수적으로 더 우세하기 때문에 절대 승리를 장담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미츠 제독은 원래 스테이션 하이포의 암호 해독 결과에 따라 6월 3일에 일본군이 미드웨이를 공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2일까지 일본 함대에 관한 아무런 목격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혹시나 일본 함대를 놓친 것인가 아니면 암호 해독을 잘못한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존 리드 소위의 카탈리나가 미드웨이 남서쪽에서 일본 상륙 함대를 목격했고 일본 함대의 구성과 위치는 암호 해독을 한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상대인 일본 항모부대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 리드 소위가 일본 함대를 메인 바디라고 보고해서 잠시 혼란이 있었으나 니미츠 제독은 리드 소위의 일본 상륙부대와 호위 함대 발견 소식을
플래처 제독에게 전달하면서 오늘 목격된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일본 항모부대가 아니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암호 해독으로 아는 바에 따라 일본 항모부대는 북서쪽에서 접근할 것임도 다전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북동쪽 약 600km 지점에 포인트 럭에 위치한 미 항모 세척은 6월 3일을 별로 큰 사건 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6월 3일 오후 7시 50분 플래처 제독은 요크타운을 남서쪽으로 전진시켜 미드웨이에 조금 더 가깝게 위치시켰습니다. 대략 이 지역이 다음날 나구모의 항모부대가 발견되면 항공기들을 출격시킬 지점이었습니다. 6월 3일 한밤중까지 나구모 제독의 제1기동부대 4척의 항공모함들은 미드웨이 북서쪽 약 430해리 796km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구모 제독이 다음날 항공모함에서 미드웨이 공습을 위해 항공기들을 출격시킬 지점은 미드웨이에서 약 320해리 592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6월 3일이 저물고 대망의 6월 4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6월 4일 색적에 총 7기의 정찰기를 동원하게 됩니다. 항모 아카기에서 발진한 정찰기가 180도 방향, 즉 정남향으로 향하는데 이것이 1번 루트입니다. 정찰기는 300해리 약 555km를 날아간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 90도 꺾어서 60해리 111km를 비행하고 아카기로 돌아옵니다. 2번 루트 정찰기는 항모 카가에서 발진해 158도 방향, 즉 1번기보다 동쪽으로 비행합니다. 카가 정찰기도 1번 루트 정찰기와 같은 거리를 비행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머지 정찰기도 전부 첫 방향으로 300해리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60해리를 비행합니다. 중순양함 토네에서 발진한 1번 정찰기는 123도 방향으로 정찰을 시행합니다. 중순양함 토네 두 번째 정찰기는 100도 방향으로 비행하면서 정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토네급 중순양함이 두 척이고 그 2번 함이 바로 치쿠마인데 여기서도 2기의 정찰기를 발진시킵니다. 첫 번째 치쿠마 정찰기는 77도 방향, 두 번째 정찰기는 54도 방향으로 비행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토네와 치쿠마의 첫 번째 정찰기는 1호기, 두 번째 정찰기는 4호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정찰기가 전함 하루나에서 발진하는데 이 정찰기는 다른 정찰기의 절반 거리인 150해리만 비행하고 방향을 바꿔서도 60해리가 아니라 40해리만 비행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1번과 2번 루트를 커버하는 아카기와 카가의 정찰기는 뇌격기인 97식 함상 공격기이고 정찰을 위해 항속거리가 더 많이 나오도록 개조된 모델입니다. 3번부터 6번 루트까지 커버하는 정찰기는 영식 수상 정찰기였고 7번 루트 정찰기는 영식보다 더 구형인 95식 수상 정찰기로 구형이어서 300해리를 전부 커버할 수 없어 짧은 거리를 정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복수의 미국 측 자료가 아카기 정찰기의 루트가 180도가 아닌 181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찰기 7기는 약간의 시간차만을 두고 거의 동시에 각 함에서 발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찰 계획은 일본 항모부대를 중심으로 동쪽 절반을 커버하는 것으로 북서쪽 방향에는 야마모토 장관의 주력 부대가 있기 때문에 정찰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구모 제독은 미 항모들이 만약 나타난다면 그 방향은 남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밝혀지지만 1942년 6월 4일 당일 아침 일본 항모부대 미드웨이 근해 정찰 계획은 계획의 기본적 요소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정찰 계획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일단 정찰기 숫자가 매우 적었다는 점입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6월 4일 색적에 동원된 정찰기는 총 7기였는데 과거의 예를 살펴볼 때 한 달이 채 안 된 5월 7일에 사노에 해전에서 미국은 10기의 정찰기를, 일본은 12기의 정찰기를 발진시켰으나 결국 어느 쪽도 상대 항모를 발견 못한 것을 생각해봤을 때 사노에보다 참가한 항모가 더 많은 미드웨이에서 7기의 정찰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정찰 루트에 우리나라 지도를 겹쳐보면 정찰 영역이 정말 광대한 것을 알 수 있고 정찰기 승무원의 육안으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해서 미드웨이 해전이 일본 함대의 운명을 건 작전이라고 봤을 때 적을 제대로 탐지할 수 있는 정찰 계획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찰 계획의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후치다 미츠오가 1951년에 저술한 미드웨이라는 이름의 책의 내용에 많이 기반하는데, 여기서 후치다는 정찰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같은 코스를 한 번 더 하는 2단 색적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단 색적을 실시하려면 정찰기 대수가 2배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공격기를 공격이 아닌 정찰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건 일본 수뇌부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2단 색적을 1943년 5월에 가서야 채택해서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전술을 쓰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전투에 정찰기를 많이 띄우지 않은 것이 과연 후치다의 말대로 미 항공모함 공격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에 관한 유명한 권위서를 저술한 학자의 2015년 논문에 의하면 당시 나구모 제독이 충분치 않아 보이는 대수의 정찰기를 발진시킨 것은 바로 미 항공모함들이 일찍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의 태평양 전쟁 초기 작전을 보아도 적 항모의 출현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많은 수의 정찰기를 띄우지 않았고, 적 항모의 출현이 예상되면 정찰기를 더 많이 동원해서 색적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미드웨이 작전에서도 그동안 해오던 작전 양상을 벗어나지 않고 실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구모 제독이 미드웨이에서만 특히 정찰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미 항공모함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선입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수함 지연 배치 및 호출 부호 보고 누락에 더해져 이후 일본 함대에 크나큰 불상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 미드웨이 정찰에 관해서는 6월 4일 당일의 실수라기보다 출항 때부터 이어진 정보 수집 실패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중순양함 토네의 모습을 1942년에 전함 히에이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쪽에 수상 정찰기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토네와 치쿠마는 영식 수상 정찰기 6기를 탑재하고 캐터펄트를 이용해 쏘아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당시 토네에는 영식 수상 정찰기 2기와 구식인 95식 수상 정찰기 3기를 탑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6월 4일 당시 일본 항모부대 색적 루트입니다. 3번부터 6번까지의 4개 루트를 토네와 치쿠마의 정찰기들이 담당했는데요. 원래 토네와 치쿠마는 공격대가 출격하는 4시 30분 정찰기를 동시에 출격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토네는 좌연쪽 캐터펄트에서 4호기, 우연쪽 캐터펄트에서 1호기가 발진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캐터펄트는 장약을 점화시켜 그 힘으로 정찰기를 사출시키는데, 사출 직전에 좌연쪽 캐터펄트에서 장약이 점화되지 않아 사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날 5, 6번 루트 정찰기를 출격시키는 치쿠마는 토네로부터 출격 명령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토네에서 발사가 지연되는 사이 시간이 지나도 출격 명령이 들어오지 않았고, 당시 치쿠마 비행장 츠마 마코토 대위는 궁금한 나머지 함교로 직접 올라갑니다. 치쿠마 함장 고무라 게이조 대좌는 아직 명령이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츠마 대위는 작전 명령의 출격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먼저 사출시키자고 제안합니다. 고무라 함장은 츠마 대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4시 35분 치쿠마 1번기가 발진했습니다. 그리고 3분 뒤 치쿠마 4번기가 발진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토네에서는 좌연쪽 캐터펄트의 신관이 불량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토네와 치쿠마는 대잠 경계용 95식 수상 정찰기를 1기씩 발진시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상 없는 우연 캐터펄트에서 먼저 대잠 정찰기 1기가 사출되었습니다. 이때가 치쿠마 4번기가 출격한 오전 4시 38분이었습니다. 곧이어 우연 캐터펄트에서 토네 1번기가 오전 4시 42분 출격했고, 수리를 마친 좌연 캐터펄트에서 4번기가 오전 5시 출격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일본 항모부대가 미드웨이 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6월 4일 새벽부터 일어나 미드웨이 공습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드웨이 북동쪽에 미군 항모 3척과 미드웨이 섬 수비대는 당일 공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정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이미 5월 29일에 미드웨이 섬의 항공 전력을 총지휘하는 지휘관으로 해군의 로건 램지 중령을 임명했습니다. 램지 중령은 6월 4일 오전 3시 50분 일본군이 항공기 무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상공 초계를 위해 와일드캣 전투기 5기를 띄운 것을 시작으로 오전 4시 15분부터는 카탈리나 정찰기 22기를 차례대로 이륙시켜 일본 함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쪽과 서쪽을 중심으로 정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어느 미국 측 자료는 카탈리나 정찰기들이 360도 방향을 전부 정찰했다고 나오고 어떤 자료에는 북쪽과 서쪽만 정찰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생각해봤을 때 일본 함대가 미드웨이 동쪽과 남쪽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쪽과 서쪽만 정찰했다고 나온 자료가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자료들의 묘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카탈리나 편대는 425일이 약 787km 거리만큼 정찰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또 다른 자료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물론 미군은 북서쪽에서 일본 항모부대가 온다는 것을 거의 100% 확신하고 있었지만 전날인 6월 3일 서쪽에서 일본 상륙부대를 이미 발견한 뒤였기 때문에 카탈리나 편대가 이륙한 직후 B-17 폭격기 15기를 띄워서 서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 15기의 B-17 폭격기 편대는 일단 서쪽의 일본 함대를 상대하되 북서쪽에서 일본 항모부대가 나타나면 바로 그곳으로 향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미드웨이의 나머지 항공기들은 무장과 연료 보급을 마치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이날 새벽부터 식당에 모여 일본 함대 발견 연락을 기다렸다는데요. 당시 어느 조종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혼잡했지만 서로서로 말들은 잘 안 했고 다가올 전투를 예상해서인지 분위기가 침울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미드웨이 섬에 있는 식당에 탄산음료 판매기가 있었다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긴 코카콜라 자판기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전쟁 시작 때도 진주만에 이런 코카콜라 자판기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아침 이 자판기들을 전부 열어서 공짜로 탄산음료를 먹을 수 있게 했고 다른 음식들도 전부 무료로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어느 조종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을 보며 최후의 만찬을 떠올렸다고 회상합니다. 미드웨이 섬의 미군이 공격해오는 일본군에 맞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드웨이 북동쪽의 미 항공모함 세척에서도 긴장 속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4시 20분 플래처 제독의 태스크포스 17 항모 요크타운은 상공 초계로 와일드캣 6기를 띄우고 돈틀리스 폭격기를 정찰용으로 10기 발진시켜 북쪽 해역 정찰을 맡게 했습니다. 이 돈틀리스 10기는 북쪽 해역으로 약 185km 거리를 정찰하고 2시간 후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플래처 제독은 미드웨이 섬에서도 정찰기를 출격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6월 4일 새벽 정찰의 대부분은 미드웨이 항공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약 1시간의 소강 상태가 흐른 후인 6월 4일 오전 5시 20분 전문이 미드웨이에 도착했습니다. 미드웨이에서 출발한 하워드 에디 중위가 지휘하는 카탈리나 정찰기 한 기가 미드웨이 북서쪽 방향에서 일본군 수상정찰기 한 기를 목격한 사실을 타전한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정찰기가 톤의 일본기였을 확률이 높다고 전해옵니다. 에디 중위는 일본 함대가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정찰기 발견으로부터 14분이 지난 오전 5시 34분 또 하나의 전문이 미드웨이에 도착합니다. 에디 소위의 카탈리나가 미드웨이에서 320도 방향 180해리 약 333km 거리에서 일본 항공모함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타전한 것입니다. 미드웨이의 B-17 폭격기가 출격해서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일본 항모 발견 소식을 들은 미드웨이 미군 기지가 분주해지는 사이 또 하나의 전문이 도착합니다. 10분이 지난 오전 5시 44분 또 하나의 카탈리나 정찰기에서 평문으로 다수의 항공기가 미드웨이를 향하고 있음이라고 타전합니다. 두 번째 카탈리나는 윌리엄 체이스 중위가 지휘하던 것으로 이후 8분이 지난 오전 5시 52분 두 척의 항공모함과 전함들을 발견했다고 타전합니다. (6월 4일) 오전 5시 34분 하워드 에디 중위의 카탈리나가 320도 방향 미드웨이에서 약 180해리 333km 거리에서 일본 항모부대의 일부를 발견했고 이 소식은 진주만 미 해군 기지의 중계를 거쳐 오전 6시 3분 미드웨이 북동쪽에서 일본 항모들을 기다리고 있던 미 항모부대에 들어갑니다. 당시 카탈리나의 보고로 알게 된 미 항모부대와 일본 항모부대와의 거리는 약 200해리 37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1해리 노티컬 마일은 1852m입니다. 이로부터 약 10분 전에는 미드웨이로 일본 항공대가 향한다는 무전도 탐지했습니다.
오전 6시 현재 일본 항모부대는 적의 위치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미 항모부대는 알고 있어서 미 항모부대가 먼저 기습을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일본 항모들을 공격하기 위한 미군 항공대의 출격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미 항모의 함재기였던 와일드캣 전투기와 데버스테이터 뇌격기의 컴뱃 레이디어스 전투행동 반경이 175마일 약 324km여서 일본 항모부대가 미 항모부대의 공격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또한 카탈리나 정찰기가 보고한 일본 항모의 대수는 2척이었는데 미군은 암호의 도구로 일본 항모가 4척 혹은 5척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나머지 2척의 행방이 아직 묘연했습니다. 오전 6시 7분 플래처 제독은 스프루언스 제독에게 단거리 무전인 TBS 토크 비트윈 쉽스를 통해 전문을 보내는데 그 내용은 남서쪽으로 항진해서 일본 항모부대를 확실히 발견하면 공격하라는 것, 그리고 요크타운은 북쪽으로 보냈던 정찰기를 착함시키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태스크포스 16을 지휘하던 스프루언스 제독은 홀지 제독의 참모장이었던 마일즈 브라우닝 대령을 자신의 참모장으로 기용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처 제독으로부터의 연락이 오자 스프루언스 제독은 브라우닝 참모장의 제안으로 일단 남서쪽으로 계속 항진해 일본 항모부대와의 거리를 줄이고 오전 7시에 공격대를 출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격은 일단 태스크포스 16의 2척의 항모만으로 이루어질 계획이었고 플래처 제독의 태스크포스 17 요크타운은 이후에 태스크포스 16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는 사이 발견될지 모르는 나머지 일본 항모들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때와 그 직후가 미드웨이에 폭격이 가해진 시점이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미드웨이 섬을 공습할 때 108기의 항공기를 동원했는데 일본 항모 4척에서 동원 가능한 전체 항공기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이 공격대 규모로 미드웨이 미군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도모나가 공격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전 5시 20분에 이미 적정의 변화가 없으면 미드웨이로 2차 공격대를 당일 보낸다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적정의 변화라는 말은 바로 미 항공모함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었고 일본군은 미 항모들이 미드웨이 공습 전에 나타날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미드웨이가 공습을 받는다는 사실이 미군 전체에 퍼질 것이고 그럼 일본 항공모함을 요격하러 이제 미 항공모함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일본 자료를 통해보면 이때 제1기동부대는 미 항모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적어도 6월 4일 당일에 미 항모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일본 항모부대를 목격했던 하워드 에디 중위의 카탈리나를 일본 항모부대에서도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카탈리나 정찰기는 고고도에서 구름을 이용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일본 함대의 대공사격을 피해갔습니다.